예, 아자쌤과 놀다 보면 이번 순서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좀 새로운 이야기를 좀 해볼 기회가 있는데요. 먼저 그 공명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또 해나가겠습니다. 주역편에 같은 소리를 가진 사람을 만나라 하는 동성상응이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기 좋은 글귀가 있어서 잠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39층 높이의 고층 빌딩이 진동으로 흔들리는 바람에 한바탕 소동이 일어난 적이 있습니다. 전문가들의 정밀 조사 및 연구 결과로 피트니스 센터에서 운동하던 사람들의 공진 현상에 의한 진동일 수 있다는 가능성이 제기되었습니다. 즉 그곳에서 운동하던 사람들의 뜀뜨기 주기와 건물의 상하 진동 주기가 완벽하게 일치함으로써 그런 현상이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공진 현상이라고 하는데 주역에서는 동성상응이라고 합니다. 이걸 경영학에서는 시너지라는 표현을 쓰기도 합니다. 우리가 이런 공진 현상, 이 사회 인문학에서도 이런 말을 쓰는데요. 우리 사회가 변화하기 위해서는 많은 사람들의 그 공진 현상, 마음과 마음이 이어지는 그런 자연스러운 사회 현상이 이루어지고 그것이 사회 변화 또는 혁명의 바탕이 되기도 합니다. 우리 지금 사는 사회는 어떤 공진 현상이 일어날 수 있는지, 어떤 진정한 마음으로 세상을 살아가야 되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야기 손님으로 순천대학교 교수로 계신 김대호 작가가 원래 어울리는 직함인데요. 김대호 교수와 함께 오늘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멀리에서 와주셨는데요. 먼저 소개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직접 좀 해주실까요? 예, 안녕하십니까. 순천에서 올라왔습니다. 김대호 작가라고 합니다. 필명으로는 김ህ리라고 하는 필명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너무 짧은가요? 괜찮습니다. 목소리가 우리 재석 PD도 멋있는데 경쟁자가 나타났습니다. 약간 걱정이 됩니다. 얼굴이 빨개졌습니다. 목소리 좋은 사람들 하고 제가 같이 있습니다. 전에 이제 해오신 일들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은 그 중에 이제 제가 짚어보고 싶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언론 기자 생활을 오래 하셨습니다. 예, 한 10년 가까이 한 것 같습니다. 예. 지금 이제 제가 어설픈 얘기로는 이 언론이 정말 그 사회의 근간을 이렇게 잘 잡아주기도 하고 분석하기도 하고 평론하기도 하고 이끄는 힘이 있어야지 정말 멋진 그 언론이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는데 또 부정적인 것도 많이 있습니다. 요즘 언론을 좀 어떻게 평가라고 할까요? 어떻게 언론을 보는 요번 소회가 좀 어떻습니까? 지금은 언론인을 좀 떠난 지가 한참 됐긴 했지만요. 이제 제가 언론인을 떠나게 된 이유는 이제 그렇습니다. 아마 심성의 문제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천성적으로 타인을 공격하거나 어떤 그 문제를 지적하거나 약점을 잡거나 이런 쪽에는 그 소질이 좀 없는 것 같아요. 소질의 문제를 떠나서 그러고 나면 제가 편해지지 않더라고요. 그러니까요. 물론 이제 언론의 기능이라고 하는 게 사회 그늘진 곳들 또 그 파헤쳐서 또 바르게 세우고 이런 역할이겠습니다만은 실제로 이제 이 현장에서의 언론의 모습들은 또 그렇게 되고 가지 않은 경우가 아주 많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거기에서 이제 그 갈등을 하게 되는 거죠. 우리가 이상으로 품고 있는 바른 생각과 또 바른 어떤 그 삶의 모습들 또 사회 구조를 만들어 가겠다는 꿈과 또 언론의 서식 환경을 하는 게 자생적인 구조는 아닙니다. 한국이 그렇다고 해서 또 언론이 아주 대기업처럼 언론이 어떤 그 수익 구조를 가지고 또 어떤 엄청난 그 자본을 가지고 있었을 때 또 발생하는 문제도 있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이제
언론 환경 자체가 그런 구조는 좀 아니었다는 생각을 많이 하게 돼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의 지향과 또 현실이 일치하지 않는 속에서 언론이 오히려 사회 발전을 저해하거나 기득권을 옹호하거나 그리고 나아가서 사람들의 그 아프고 아린 부분을 달래주고 보호해주는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했다는 이런 자괴감들이 많이 있었죠. 그렇죠. 그래서 떠나야겠구나 생각을 하고 떠났습니다. 그러니까 그 약자의 네. 어떤 네. 아픈 곳을 또 잘 밝혀내주고 예. 그것이 이 사회적으로 보호가 될 수 있도록 예. 그런 역할들을 일정 해야 되는데 하다 보면 내 생각과 무관하게 전혀 의도치 않게 적이 자꾸 발생하잖아요. 그렇죠. 예. 예, 거기에서 갈등이 또 내 마음을 또 아프게 하고 그렇죠. 이런 것들이 참 힘든데 그것이 없을 수는 없죠. 그러니까 이제 아까도 공명을 이제 네. 소도에 말씀하셨는데 이제 공명이로 하는 게 그 사람과 사람 사이의 울림을 통해서 네. 이 교감이 이루어지는 것이 가장 인간관계 바람직한 모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공명과 공지는 좀 다른 거잖아요. 네. 그것처럼 이 도미노 현상 아시잖아요. 네. 인간관계라고 하는 게 사회 구조라고 하는 게 선과 악, 가해자와 피해자로 이 양비론적으로 구분할 수 있는 세상이면 참 좋겠죠. 그런데 그 사이에는 수많은 관계들이 둘러싸고 있고 내 의도와 무관하게 이 가해자가 되기도 하고 피해자가 되기도 하고 그렇죠. 네. 또 선이라는 게 그러지 않습니까? 100% 선한 사람, 100% 악한 사람 없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렇죠. 악한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그 사람은 가정에 가면 또 선한 아빠일 수도 있는 거고. 그렇죠. 그런데 의도치 않게 많은 그 관계 속에서 서로 상처를 주고받게 되는. 그래서 세상이 단순하다면 참 좋겠는데 단순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좀 많이 발생했었던 것 같아요. 그렇죠. 예. 예. 결국은 언론도 사회의 많은 부분을 밝혀야 되긴 하지만 그 와중에 또 여러 가지 불편한 상황도 생기고 선의 피해자가 의도치 않게 일어나기도 하고 그게 때론 나이기도 하고 그렇죠. 또 남이기도 하고 예. 이런 것들이 참 아픈 현실인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그 사회 약자라든지 그 불평등이 본의 아니게 불평등 처지에 놓이는 사람들을 언론이 잘 조명해내는 거. 이게 사실은 우리가 아픈 사람을 보면 그 사람의 그 감정을 잘 같이 이해해주고 들어주고 공감해주는 것만으로도 치유가 되거든요. 예. 네. 그 문제를 내가 다 해결해 준다는 게 꼭 그것만이 방법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보면 언론이 사회적으로 사회적 가치는 너무너무 중요한 부분인데요. 현대에 있어서의 그런 아쉬운 점은 또 어떤 좀 말씀을 주실 게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제 그 생각을 해요. 그 이제 지금은 제가 학자로서 삶을 살아가고 있는데 네. 이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는 그 일들을 하고 있는데요. 그러면 수많은 입장들을 만나게 돼요. 그런데 그 입장에서 어느 편에 설 것인가, 이런 문제에 이제 대두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러면서 제 나름대로 내린 결론이 기록할 뿐 판단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생각을 해요. 기록할 뿐 판단하지 않는다. 이제 그렇게 마음을 먹고 나니까 참 편해지더라고요. 근데 언론이라고 하는 게 이제 그게 가능해지면 좋겠죠. 근데 언론은 기록만 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판단도 그렇죠. 해야 되고 판단 이후의 삶의 모습들도 혹은 어떤 사건의 전개 양상들까지도 미리 염두에 두고 있어야 되는데 그런 환경들이 그 이제 우리가 언론들이 좀 지향해야 될 바가 아닌가 싶어요. 이제 언론들 내가 어떤 사실을 밝힘으로써 그 이후에 어떠한 변화들이 일어날 것인가, 그것이 공명이 될 것인지, 공진이 될 것인지, 이 공진이 된다고 하는 것은 파괴적인 거지 않습니까? 파괴적인 환경이 만들어질 수 있는 거고, 공명이 된다고 하고 하는 것은 울림이 되는 거잖아요. 선순환이 이루어질 그렇죠. 수도 선순환이 있고. 이루어지고. 그러니까 악을 응징하는 것도 응징을 통해서 선이 그 자리 잡게 만들어 준다고 한다면 그것은 공진이 아니라 공명이겠죠. 그렇죠. 그런데 악이 또 다른 악을 낳고 혹은 내가 선행을 행함으로써 그 선행이 악행이 될 수도 있고 이런 환경들이 주어지기 때문에 그 이후까지도 생각해야 된다고 좀 생각을 해요. 예. 그 이후 그래서 그 언론의 역할이라고 하는 것은
그 사건의 발생부터 전개 다음에 그 이후의 과정까지도 염두에 두고 판단한다고 한다면 함부로 글을 쓰거나 함부로 판단하지 않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예, 역시 작가라 다릅니다. 제가 이 좋은 글귀를 가져와서 이 예. 글이 너무 길어서 앞부분만 읽었더니 뒷부분에 나오는 얘기를 지금 나왔어요? 예, 다 정리해 줬어요. 예, 예. 제가 예, 서두 이야기로 한 편씩 좋은 글귀를 가져오는데 오늘 예. 공진공명에 예. 대한 이야기를 좀 하려고 예. 여기다 포왔는데 다 예. 길어서 안 읽었더니 뒷얘기를 아, 자연스럽게 짠 게 아닌데도 어째 나와 버렸어요. 좀 무거우니까 제가 에피소드 하나 말씀을 드리면 예. 아주 이 가까운 친구가 있어요. 지금 화역예사를 하고 있는 그 네. 이상은 대표라고 하는 친구가 네. 있는데 이제 그 친구 아버님이 이제 돌아가셨을 때도 이제 제가 장례를 같이 치렀어요. 네. 20살 때 일인데 네. 이제 그리고 나이가 들어서 어머니가 이제 돌아가셨을 때는 이제 좀 그 나이가 좀 있었는데 제가 이제 언론사에 있을 때 기자를 할 때 상당히 갈등을 빚으면서 그분이 뭐 이제 언론인들은 협박을 당하기도 하고 또 그 죽인다고 그러고. 죽인다 하기도 하고 뭐 이제 밤에 전화를 받기도 하고 이제 그런데 그분하고 이제 그 관공서에서 참 망신을 제가 당한 적이 있어요. 망신이라고 보다 멱살을 잡고 싸운 적이 있죠. 그래서 수많은 공직자들이 이제 저를 보고 이제 그래서 쪽팔렸죠. 쪽팔리고 그래서 날씨 좀 뜨겁더라고요. 네. 평소에 이제 뭐 정장 입고 다니면서 나름대로 이제 그랬었는데 그리고 그 참 불편한 사이였었죠. 네. 그리고 그 소문이 너무나 오랫동안 좀 가고 그랬었는데 언론계를 떠나고 한 십몇 년이 이제 지나고 나서 그 친구 어머니가 돌아가신 거예요. 그런데 이제 저는 잊어버린 거예요. 그 사람에 대해서 까마득하게 잊어버리고 있다가 장례식장 갔는데 어디서 많이 본 사람이 저쪽에 앉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반가웠던 사람인가 보다 생각하고 너무나 반갑게 다가가서 아이고 오랜만이에요 하고 손을 딱 잡고 악수를 했어요. 근데 그분이 너무나 당황하는 거예요. 당황해가지고 어쩔 줄 뭘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반가운 건가 이제 속으로 생각을 하고 근데 저 사람이 누구지 하고 한참을 생각하고 오다가 생각해 보니까 우리가 원수지간이었던 거예요. 근데 생각을 해보십시오. 원수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갈등했었는데 세월이 지나고 다니까 아무것도 아니었던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상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 것들 있지 않습니까? 누가 원수다, 밉다 이라고 하는 것들이 그 시간과 상황과 조건 속에서는 그러한 것이지만 시간이 지나거나 공간이 바뀌면 전혀 없던 것이 돼버리기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인간이 그만큼 좀 어리석다는 생각을 좀 했었어요. 그러니까 그 시절에 그 지나간 시절에 판단한 것이 정의의 판단이 아니고 예. 그 상황의 판단일 경우가 맞아요, 많으니까 맞아요. 그런 거죠. 예. 좀 그러네요. 듣고 예. 보니까 예. 절절한 얘기네요. 예, 그래요. 언론 기자로서 한 10년 생활하셨으니까 많은 일들이 있었을 텐데 오늘은 그 얘기만 할 수 없으니까 다음 이 도시 지역 재생 그 마을 만들기를 해서 그 지역의 변화를 꾀하고 한 사례를 제가 알고 있는데요. 그 지역 재생이라는 말, 마을 만들기라는 말 이런 말들이 지금은 뭐 도시 재생이라는 말도 많이 쓰고 있습니다. 자, 어떻게 이런 개념부터 좀 잠깐 간단히 정리 좀 해주셔 볼까요? 그러니까 이제 저희가 그 마을 만들기 운동이라고 그러는데 이제 아마 조상에 가까운 정도 나이일 것 같아요. 이제 그러니까 제가 벌써 한 30년 전, 20년 훨씬 넘게 전이니까 그래서 그때 당시에는 이제 그런 운동들이 막 초창기였던 시절이에요. 그래서 그때 당시 이제 마을 만들이라고 하는 것은 일본의 마찌지꾸리라고 하는 그래서 마을을 새로 만든다는 의미로서 이제 국내에서 막 도입이 돼서 이제 시작이 됐었는데 그러니까 기존의 마을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기존의 마을들 예전에 이제 우리 새마을 운동 기억하시면 새마을 운동은 좀 다르겠죠. 새마을 운동은 마을길도 넓히는데 초가집을 없애잖아요. 그러니까 부수고 새로 창조하는 어떤 혁명적인 방식이었다고 한다면 이 마을 만들기라고 하는 것은 그렇죠. 이제 기존의 것들을 보존하고 유지하면서 그것에 바탕하에서 새로운 어떤 창조를 하는 이런 방식이
이런 방식의 어떤 변화의 방식이었던 것 같아요. 음. 그런데 이제 도시 계획과 그 마을 만들기는 조금 이제 다른 게 개념이라 이제 농촌과 도시의 좀 다른 개념이겠죠. 도시라고 하는 것은 인위적으로 설계하고 계획하고 이게 가능한데 농촌은 공동체로 묶여 있는 집단이지 않습니까? 그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를 푸는 거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많아요. 그러니까 예. 그래서 마을 만들기 운동을 하는 과정 속에서 수많은 그 활동가들이 상처를 주고받기도 하고 또 떠나기도 하고 심지어 사목장들이 생을 마감하는 경우도 있고 그랬었죠. 근데 이제 공통 과제는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보다 나은 삶을 좀 지향하고 싶다라고 하는 인간의 욕구들이 발동을 하니까 또 그런 마음들이 모아져서 새로운 어떤 공동체를 만들고 싶은 생각이 들어갈 텐데 문제는 이제 거기에 자본이 결합되면서 또 개발의 논리들이 생겨나면서 그 기존의 이제 기득권들 입장에서는 그게 하나의 기회인 거죠.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이제 기회이기도 한 거고 또 거기에서 우리 아저 선생님처럼 세상을 바꿔가고자 하는 분들이 가지고 있는 지향과는 조금 이제 이격돼서 갈등이 발생할 수 있는 문제도 있고 이제 그럴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수많은 지역재생 그 사업들이 시작되고 뭐 뉴딜 사업이라고 하죠. 그리고 마을 만들기 이루어지는데 눈에 띄는 성공 사례가 별로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수많은 천문학적인 예산들이 투입됨으로써 그 예산의 효과들이 나타나면 좋을 텐데 그래서 혹자들은 그런 얘기를 합니다. 거기에 투입된 예산을 쪼개서 이 가구당 그 마을의 어르신들에게 생활비로 드리면 그 돌아가실 때까지 편안하게 쓰고 가실 수 있는 예산이다. 그래. 이런 농담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요. 예. 이 도시재생 사업이나 이 마을 만들기 이 사업이 하고 저 아이 낳기 운동하는 예. 그 인구 늘리는 그 예산하고 합치면 어마어마한데 이게 대표적으로 그렇죠. 국가적으로도 실패의 사례이기도 해요. 그렇죠. 어떻게 보면 이런 것 같아요. 이 아이 낳기 운동이라는 거 인구 늘리기 이 예산도 국가에서 뭐 100조가 넘게 쓰여도 효과 안 나는데 결국은 이 사람이 사람을 존중하는 그렇죠. 사람이 사람으로서 평등하게 대우받고 평등한 인식 속에서 건강하게 살 수 있다는 확신이 사람들한테 없거든요. 예. 그리고 청년 세대들도 그 확신이 더욱 없고 그래서 뭐 7포 세대라고 할 정도로 모든 걸 포기할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이제 물적 관점에서 모든 걸 볼 수밖에 없고 그런 사회를 만들어준 기성 세대도 반성하지 않고 있고 그러니까 우리 사회가 이런 병폐가 결국은 근본 뿌리는 인문학적으로 벌써 정립이 더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예. 그러니까 가치 중심의 사고가 우리 사회에 만연해서 퍼져야 되는데 물적 중심 사고가 너무 팽배해 있는데 예. 거기서 아이 낳아라 말이 안 되죠. 예. 그럼 그 아이 뭐 어떤 돈으로 키울 건데 이렇게 되니까 예. 그 아이 키우느라고 내 직업도 없어질 텐데 예. 뭘 어쩌라고 이제 TMI가 나오는 그런 상황이 돼버리는데 그렇죠. 우리 사회는 그런 거에 대한 깊은 고민은 하지 않고 표피적인 정책을 만드는데 예. 이제 너무 올인하지 않나 하는 좀 아쉬움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저희 같은 인문학자들이 존중받는 사회가 있었죠. 네. 인문학자라면 뭐겠습니까? 과거로 따지면 마을에 어른이 있는 시대, 이렇게 네. 어른이 있고 그 어른한테 찾아가서 의논할 수 있는 우리는 그런 공동체에서 살았잖아요. 마을에 보면 예전에 수염 기르고 한복 입고 다니시는 어르신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젊은 사람들이 가서 여쭤보면 이렇게 해 이렇게 물어볼 수 있는 사람. 그렇죠. 근데 젊은이들이 바라보기에 어른들이 내가 내 인생을 살아가는데 저분께 여쭤봐야겠다, 물어봐야겠다는 이런 존경심을 가질 수 있는 어른들이 얼마나 있는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는 얘기죠. 뭐 저는 이제 중간에 끼어 있는 사람이지 않습니까? 이제 그렇게 놓고 봤을 때 청년 세대하고 저와도 사이에 이제 거리감이 있는데 또 어른들하고 또 청년들하고 더 얼마나 거리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가치 중심의 사회를 만드는 데 있어서 서로의 그 중간에 혹은
이 세상을 재택하는 가치, 그다음에 철학, 어떤 이런 그 정신적인 보루들이 만들어질 필요가 있는데 그런 게 많지 않다는 생각을 좀 해보게 되는 거고요. 아이 얘기하면 참 하고 싶은 얘기가 좀 있어요. 아이를 낳아라 하는데 못 낳는 이유가 뭐겠어요? 아까도 말씀하셨듯이 낳고 나서 어떻게 할 건데라고 하는 거잖아요. 예전에 그 농촌 공동체가 살아있을 때는 아이를 낳는 게 문제가 안 돼요. 큰 형이 막내를 보잖아요. 예, 첫째가 셋째 키워요. 예, 예, 그러기도 하고 예. 옛날에 그 어르신들이 계시기 때문에 낳기만 해 내가 키워줄게. 그러니까요. 근데 지금은 낳기만 해 키워줄 게가 없는 세상이 됐잖아요. 그러니까요. 낳고 나서 그러니까 정책이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게 뭐냐면 아이를 낳아라 하면서 낳기만 하면 나라고 돈을 쓰지 말고 낳기만 해 그러면 키워줄게 그러면 나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엄청난 사교육비 또 육아에 들어가는 비용 다음에 경력 단절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고 또 청년들이 집을 사기 위해서 아이를 낳지 못하는 이런 것들이 있기도 하잖아요. 근데 결국 아이를 낳을 수 없는 환경 속에서 낳으라고 하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아이를 낳았을 때 국가가 돌봐주고 공동체가 돌봐줄 수 있는 사회 구조가 만들어진다면 누가 낳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예전에는 아이는 낳으면 자연스럽게 크는 거라고 했던 이유가 뭐냐면 공동체가 공동 육아가 되는 구조였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우리 집안이 서울에서 예. 무슨 상을 당했어요. 예. 그러면 우리 부부가 서울에 가서 뭐 3박 4일을 있어야 되는데 그럼 애들 어떻게 할 거냐? 예. 그럼 옆집에서 아, 걱정하지 마. 우리 집에 재울게. 예, 그렇죠. 그럼 예. 그 다음 날은 야 우리 집에 자르자. 서로 데려가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육아의 문제가 이거 마을에서 골목에서 다 키우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이것이 그래서 우리는 내 자식 안 하고 우리 자식. 예. 예. 심지어는 예. 자기 배우자도 그 우리라는 말을 쓰잖아요. 예. 내 남편이 아니라 우리 남편. 우리 남편. 전부 다 그렇게 썼어요. 누구나 그런 우리라는 단어가 아주 몸에 배 있고 입에 배 있었는데 지금은 우리라는 단어가 점차 줄어들고 있고 사라지기도 하는 현상도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게 우리라는 그 공동체, 그 작은 마을 단위, 골목 단위 이런 문화가 기초 문화가 깨졌다는 게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거를 개인 각자 도생 오로지 개인의 책임으로 넘어갔을 때 그 막대한 돈이 드는 거죠. 사실은. 그렇죠. 공동체가 살아있으면 그렇게 돈이 필요하지 않거든요. 예. 왜 애들 그렇게 걱정을 해요? 옆집에 형아한테 가서 수학 좀 배워봐. 예. 이러면 될 일이고. 예. 그 어디 가면 옆집에서 자면 되는 것이고. 예. 우리 애가 어려도 옆집에서 봐주면 되는 것이고. 이게 다 기초 학습이나 어떤 육아의 형태가 공동 육아가 자연적으로 골목이나 마을에서 이루어지는 이 시스템이 이런 기초적인 게 붕괴된 것을 우리가 근본적으로 고민해야 되는데 이거는 논의가 되질 않아요. 이 부분은. 그러니까 이제 제 사례가 아마 그 답이 될 수도 있는 사례인 것 같은데요. 꿈의 국간 이 사례가 아주 좋은데 그 얘기를 좀 해주셔요. 예. 일단 저는 이제 아이가 둘이 있어요. 둘이 있고 또 이제 마을에 하나가 있는 사람도 있고 또 뭐 다섯이 있는 어린이 도서관을 하면서 아이를 낳은 분도 계셨으니까 이제 그런데 저는 이제 6남매인데 우리 아자 선생님 몇 남매신가요? 동생도 있고 누나도 있고. 예. 근데 예전에 6은 다 낳았거든요. 그렇죠. 예. 뭐 많은 데는 10도 낳고 이제 그런 시절이기 때문에 사실 가정이 공동체였죠. 그리고 뭐 사촌, 오촌까지도 한 집에서 저희 어렸을 때 자랐는데 우리 사회가 30년, 40년 동안 급격하게 변한 게 저는 한 집안에서 사촌, 오촌이 사는 이런 공동체에서 자랐는데 지금은 그냥 우리 가족이라고 하는 것은 엄마, 아빠, 아이들 이 가족만 사촌끼리도 왕래를 안 하는 이제 시대가 돼버렸잖아요. 그렇게 이제 급격하게 변화하는데 그러면
없는 가족을 어떻게 생각을 하다가 그러면 이웃집 아이들과 같이 형제를 만들어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뭐 학교에서도 이제 뭐 6남매 해가지고 1학년부터 6학년들끼리 서로 형제를 만들어주는 이걸 프로그램을 했지만 네. 마을에 이제 빈집 하나를 고쳤어요. 엄마 아빠들이 고쳐서 어린이 도서관을 만들고 거기서 아이들을 공동 육아를 요즘에 공동 육아라고 하는데 이제 그렇죠. 저희들은 이제 형제 만들어 주기라고 하겠죠. 그래서 네. 거기서 태어난 아이도 있었고 가장 큰 아이들은 이제 중학교에 다니고 있었었죠. 근데 지금은 이제 그 아이들이 벌써 20대 중반이 됐으니까요. 예. 그리고 이제 지금 이제 막내가 그때 이제 막내가 지금 초등학교 지금 4학년 올라가나요? 이제 그때 태어났던 아이가 그러니까 이제 아이들이 다 자라고 성인이 되니까 도서관의 기능이 이제 필요 없어지면서 지금 문을 닫았는데 네. 그 어린이 도서관에서 같이 아이들이 공부도 하고 뭐 놀기도 하고 같이 밥도 해 먹고 밥도 해 먹고 애들이 해 먹고 아이들이 해 먹죠. 그리고 당연히 방바닥에는 그 아자 선생님이 가르쳐준 전래놀이 이제 그 테이프로 붙여서 전래놀이를 하고 근데 이제 공부라고 하는 얘기가 나와서 그런데 그때 우리 어린이 도서관 관장님의 첫 번째 원칙이 뭐냐면 도서관에서 공부 금지였어요. 그래서 숙제하는 것은 허용하는데 공부를 금지했어요. 그래서 아이들은 도서관에서 무조건 놀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아이들이 이제 다양한 놀이를 개발해야 되잖아요. 뭐 책을 읽고 놀기도 하지만 거기서 아이들이 이제 다양한 전래놀이를 하기도 하고 또 아이들의 정신적인 부분을 담당해야 되니까 다도 교육을 하기도 했죠. 근데 이제 아이들이 노는 걸 보니까 이제 놀이를 개발하더라고요. 아이들은 그 놀이를 가르칠 필요가 없는 게 뭐냐면 모여놓으면 심심하니까 놀이를 개발해요. 그러면서 그 놀이 중에 하나가 그 당시에 이제 뭐 요즘 저희도 좋아합니다만은 TV 보면 명탐정 코난이라고 하는 그 애니메이션이 있어요. 그걸 보더니 애들이 야 우리 탐정을 만들어야겠어. 탐정단을 만들어야겠어. 그래서 어린이 탐정단을 만든대요. 그래서 저희한테 명함을 만들어 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명함을 만들어 줬어요. 그래서 탐정 명함을 저희 들고 다니면서 노트 하나 딱 들고 다니다가 탐정 사무실이 있어야겠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거기 어린이 도서관 기퉁이 조그만 공간인데 거기다가 집에 안 쓰는 소파들 놓고 칠판을 놔줬더니 지들이 수사 계획을 세우고 수사를 하고 다니는데 문제는 범죄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빈집을 찾아다니면서 그 빈집을 조사하고 다니고 이렇게 다니는 거예요. 뭐 이렇게 되면서 이게 하나의 이렇게 놀이가 만들어지더라고요. 뭐 또 한 가지는 뭐 아이들이 이제 그 물고기 우리 어렸을 때 물고기 많이 잡잖아요. 그러니까 요즘 아이들이 뱀을 잡고 뭐 개구리를 잡고 또 곤충과 놀고 이런 건 상상할 수가 없잖아요. 농촌 마을이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아이들이 나가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스마트폰이 필요 없는 왜냐하면 스마트폰이 그 여러 가지 놀이 중에 하나인 거예요. 그러니까 노는 방법을 가르쳐 주다 보니까 그러니까 중요한 건 그거 같아요. 다양한 놀이가 만들어지면 그 중에 하나가 스마트폰이고 게임이지. 그리고 게임도 하고 스마트폰 가지고 놀기도 하지만 명탐정 코난 놀이가 더 재미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들에 가서 개구리 잡고 노는 게 재미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그 동네 목장에 가서 이 소 보는 거, 또 강아지하고 노는 거, 뭐 고양이하고 노는 거 이런 것들도 재미있고 뒷동산에 산에 가서 탐험하는 것도 재미있고 또 빈집 탐험하러 다니기 이런 것들 아주 좋아하더라고요. 그 그렇게 핵심은 같이 한다는 거죠. 그렇죠. 같이 한다는 거고 공동체가 만들어지는 거죠. 자연 발생적으로 공동체가 만들어지는 거죠. 같이 하면서 공동체성이 이제 내용적으로 채워지는 거죠. 서로 교감하는 법도 알아지고 협업하는 것도 알아지고 그렇죠. 다양하게 그게 나오는데 제가 이제 우리 김대우 작가님 이야기를 들으면서 저도 이제 거기 가서 대우를 받았어요. 그전에 예를 들어서 제가 이제 거기 어른들을 제가 뭐 조금 놀이를 알려드리면 어른들이 그 꿈의 곳간 어린이 도서관 아이들한테 그런 놀이를 전파하고 그러면 저는 아이들을 직접 가르친 적은 한 번도 없는데 이제 어른들이 우리의 아자쌤이 선생님이야. 그러면 애들이 하고 이렇게 쳐다본단 말이에요. 그 전설 속의 아자쌤이 저분이야. 뭐 이거 그렇죠. 그래갖고 저는 이제 한 번도 아이들을 직접 뭐 놀이를 알려주고 한 적이 없는데 그 지역에 가면 이렇게 저 대우를 받는다는 거 이게 눈빛으로도 대우가 받는다는 느낌을 받을 때
저는 이제 상당히 기쁜 마음이죠. 연예인보다 아이들은 TV를 잘 안 봤으니까 우리 아이들은 연예인보다 아자쌤을 워낙 전설 속으로 많이 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보다 보니까 그런데 이제 그 사건이 있었잖아요. 아자쌤이 책을 내신다고 할 때 아자쌤이 가르친 적도 없는데 애들이 그 책에 다 축사를 썼잖아요. 네, 머리말을 써줬어요. 머리말을 아이들이 쓰면서 써줬어요. 왜냐하면 아자쌤은 배운 적은 없지만 놀이를 통해서 아자쌤이 이미 알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니까요. 그 재미있는 놀이를 만들어 주신 분이기 때문에 그분의 감사하는 마음을 쓰는 게 너무나 이들한테 당연한 거예요. 그러니까요. 예. 그런데 저는 참 미안함도 있고 고마움도 있고 예. 이런 마음감이 교차하더라고요. 또 하나 또 생각나는 게 스마트폰을 그 꿈의 곳간 어린이 도서관 우리 아이들이 그 다니는 학교에서 예. 스마트폰을 걷지 않아도 학교에서 걷지 않아도 스스로 스마트폰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그 시간 10분 쉬는 시간에 운동장에 나가서 뛰어놀면 되는데 물론 스마트폰도 재밌지만 더 재밌는 걸 알아버린 거죠. 그렇죠. 놀이가 더 재밌다는 걸 알고 나서는 스마트폰이 자연스럽게 밀리고 등교해서 학교를 나올 때까지 스마트폰을 안 만지는 게 아주 자연스러운. 수고하거나 뭐 모아놓고 그런 건 없어요. 가지고 있지만 가지고 놀지 않죠. 그러니까요. 그걸 스스로 선택해서 할 수 있는 환경이 됐다는 것은 이건 저는 아이들한테 혁명적인 사건이라고 봐요. 대한민국에 이거 안 돼요. 지금 초중고등학교 뭐 중학교 고등학교는 스마트폰 이런 가방이 있어요. 거기서 번호별로 이렇게 다 꼽아놔요. 그렇죠. 그래갖고 아이들이 야근 애들은 이제 스마트폰을 2개 가져가요. 하나를 반납하고 하나를 따로 공기계 하나를. 그 장난 또 이렇게 하고요. 그러거든요. 저도 지금도 그걸 학교 가면 봐요. 걷는 거를. 그렇죠. 이게 뭐냐면 결국은 뭐냐면 스스로 자기를 절제하는 힘을 배울 기회 자체를 봉쇄당한다고 봐요. 가끔 혼나기도 하고, 막 내가 유혹에 스마트폰을 하다가 좀 혼나기도 하고 이러다가 결국은 제어력이라는 것은 스스로의 힘으로 생겨야 되는데 그렇죠. 그럴 기회를 원천 봉쇄당한다는 것은 저는 좀 교육이 우리가 좀 교육의 관점을 다시 봐야 된다. 에듀케이션이라는 게 그 사람 안에 있는 본래의 본성을 꺼내준다, 끄집어낸다 이런 뜻이잖아요. 발현시키다. 그렇죠. 그런 관점에서 보면 교육과 지금 우리 사회는 좀 일치하지는 않는다. 뭐 노력을 안 하는 건 아니지만 개선할 방향이 많이 있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 꿈의 곳간 아이들이 다니는 학교에서 스마트폰을 스스로 걷지 않고 스스로 절제하면서 절제도 아니죠. 더 재밌는 걸 알으니까 안 하면서 그렇죠. 안 하면서 기꺼이 안 하면서 학교를 나올 때까지 스마트폰을 만지지 않을 정도의 상황이 됐다는 것은 이 학교의 혁명이고 교육의 혁명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거를 많은 교육을 고민하시는 분들이 우리 김대우 작가님을 초청해서 그 사례들을 배우면 또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시간이 또 많이 지나는데요. 신청곡 한 곡 듣고 다음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오늘 또 손님으로 함께해 주신 김대우 교수님께서 그 자우림의 노래를 좋아하신다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네, 좋아합니다. 네, 그래서 오늘 선곡하신 노래도 자우림 노래인데 이 노래를 선곡하신 좀 계기를 소개해 주시자면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 제가 죄송합니다. 이 자우림이라고 하는 그룹을 아주 좋아하는데 이제 우리가 봄에 관련된 다양한 그 노래들이 있는데 제가 봄이 오면이라는 노래를 듣고 싶어서 신청을 했는데요. 아까 공명 이야기 하셔서 더욱더 생각이 났는데 이 봄의 노래들은 그런 것 같아요. 울림으로 다가오는 것 같아요. 이 봄이 오는 것을 우리가 봄이 온다고 느끼는 것이 아니라 이 나른하게 내가 나른해지면서 몸과 마음이 나른해지면서 이완되면서 봄이 오는 걸 느끼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련한 추억이 되기도 하고 또 아픔이 되기도 하고 기쁨이 되기도 하고 이 다양한 감정들이 몰아치는데 봄이 오면이라는 노래가 바로 그런 측면이 있는 것 같아요. 여러 가지 감정들이 복합적으로 다가오지만 그것이 결코 슬픔은 아닌 거예요. 그래서 그 노래가 주는 잔잔한 휴식이 있어서 한번 듣고 싶었습니다. 역시 작가님. 그러면 김윤아의 봄이 오면을 듣고 오시겠습니다. 예.
하얗고 붉은 향기 가득 봄 맞으러 가야지. 봄이 오면 연두빛 고운 숲속으로 어리고 단비 마시러 봄 맞으러 가야지. 풀무덤에 새까만 앙금 모두 묻고 마음엔 한껏 꽃 피워 봄 맞으러 가야지. 봄바람 부는 흰 꽃들녘에 시름을 벗고 다정한 당신을 가만히 안으면 마음에 온통 봄이 흐드러지고 들녘은 활짝 피어나네. 봄이 오면 봄바람 부는 연못으로 당신과 나 단둘이 노저으러 가야지. 나룻배에 가는 겨울 오는 봄 씻고 노래하는 당신과 나 봄 맞으러 가야지. 봄이 오면 봄이 오면 봄이 오면 봄이 오면 봄이 오면 예, 노래 듣고 왔습니다. 어린이 도서관에서 그 독서 토론을 아이들하고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자기의 이야기를 좀 정연하게, 뭐 논리 정연까지도 필요 없지만 좀 기승전결을 잘 구분해서 자기 주장을 상대방이 이해하기 쉽게 설득할 수 있는 힘이 독서 토론에서 만들어지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책은 훌륭한 작가들이 책을 짓기도 하지만 그분조차도 또 강조점이 한쪽으로 어떤 주장이 많이 세게 나오기도 하고, 그러니까 어떤 책을 읽고 다중이 토론을 하면서 자기 생각들을 정리하고 비판력도 키우고 하는 거 대단히 중요한데, 지금 독서 토론이 그렇게 활성화돼 있지는 않아요, 학교에서. 예. 이걸 좀 훈련을 시킨 그 사례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저는 상상력도 독서에서 나온다라고 생각을 해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창의적이라고 하는 그 아이디어라고 하는 게 결국 고갈될 수밖에 없는데 이 샘솟는 아이디어, 지속적으로 이어지는 어떤 생명력들은 결국 그 근간이 책을 읽는 것을 통해서 쌓아진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희 큰 아이가 지금 작가의 길을, 웹툰 작가의 길을 가고 있는데, 어려서부터 제가 강조했던 게 뭐냐면 책을 읽어라라고 하는 거예요. 특히 인문학. 그래서 이제 이 아이는 그 대학을 다니면서 철학 그 수업을 계속 받지 않고 받았던 이유들이 뭐냐면,
지속적으로 내가 삶을 살아가는 데 필요한 지혜들 혹은 고갈되지 않는 상상력들, 스토리를 만들 수 있는 힘의 근간은 결국은 그 먼저 살았던 사람들의 지혜와 스토리이지 않을까 싶어요. 그리고 우리가 또 실수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 그러면서 제가 어린이 도서관에서 그 공부를 시키지 않았지만 이제 했던 대표적인 게 놀이와 특히 전래놀이로 대표되는 잘 노는 문제가 가장 1번이었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다도를 했죠. 차문화를 통해서 차와 예절을 통해서 에티켓을 배우는 이런. 그 다음에 세 번째가 그 독서 토론이었던 것 같아요. 특히 글쓰기였어요. 그래서 자기의 생각을 논리 정연하게 정리해서 상대방을 설명하고 설득할 수 있는, 이렇게 언어라고 하는 게 이제 그렇지 않습니까? 상징 체계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내 의도와 무관하게 상대는 그 언어를 갖다가 오해하는 경우도 있어요. 곡해하고 그것이 사회적 갈등이 되는 경우도 있고, 실제로 평소에 서로 대화하는 훈련들이 돼 있으면 그런 부분을 최소화할 수 있거든요. 근데 그래서 아이들에게 토론을 시켰죠. 그러니까 주제 토론이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봄이다 하면 봄이란 주제 가지고 서로 다양한 의견들을 가지고 서로 토론하는 연습들을 시키기 시작하고, 그것을 글로 정리하는. 그래서 우리가 그 문장이라든가 언어가 만연체가 되는 경우는 나의 주장이 없을 때 그런 경우 많거든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은 단문을 써라. 짧은 문장으로 정리해서 내 생각을 정리해서 써라, 이야기해라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자기 생각을 가진다고 하는 것 있지 않습니까? 나의 생각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내 입장, 내 생각을 정확히 전달할 수 있는 힘이 있다고 하면 그 힘은 동시에 상대의 정확한 입장과 상대의 마음가짐도 받아들이고 이해할 수 있는 힘이 되더라고요. 그게 토론과 독서라는 생각을 해서 그걸 지속적으로 좀 했었었죠. 그래서 아이들이 글쓰기에 대한 두려움이 없어요. 그리고 새로운 사람을 만나서 그 사람들과 대화하고 토론하고 또 서로 통섭해가는 과정들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지게 되는 거죠. 그게 이제 아마 독서의 힘이지 않을까, 또 토론의 힘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네요. 상대를 인정하고 상대를 바르게 아는 것이 결국 나를 만들어가고 나를 지키는 방법도 되고요. 그렇죠. 상호적으로. 또 우리가 아이디어 창의력이라는 아이디어를 강조하는 시대인데 결국 고갈될 수밖에 없는 이 아이디어는 결국 상상력이라는 것이 보완해 줌으로써 아이디어가 또 생성이 되기도 하는데 결국은 이런 독서 토론을 통해서 상상력이 보완되지 않으면 고갈될 수밖에 없는 아이디어에 의존하는 것은 좀 삶이 좀 앞으로 진취적이 될 수가 없는 조건이기도 하네요. 독서 토론이 갖는 그 자기를 완성하는 힘은 결국 그 사회적으로 사회성과 결부돼서 온전한 자기가 만들어지고 그 온전한 자기가 사회 안에서 빛날 때 더욱 의미가 있는 그런 계기가 되는 것 같습니다. 이런 독서 토론이 정말 학교나 지역 사회에서 끊임없이 일어나고 이런 운동들이 제대로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TV에서 한번 본 적이 있는데요. 그 어느 강사가 그분을 그런 얘기를 해요. 아이를 스카이 보내고 싶으면 네가 스카이를 다시 가라. 저도 그런 사례가 좀 있습니다. 왜 애한테 그 무거운 힘을 그 고통을 어깨에 얹어주고 네 마음이 편하냐. 편하게 좀 두고 공부하다가 어떻게 하다 보니까 뭐 그냥 재수없게 스카이 가면 그냥 그러려는가 보다 이렇게 놔두면 되는 것이지 거기를 목표로 해라 이러면 걔가 얼마나 힘들겠느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내비두고 정말 그게 좋으면 네가 공부해서 지금 가라. 40에 공부하면 어떠냐. 이제 그런 사례가 저전. 그러니까 물론 이제 석사는 제가 30대 초반에 했는데요. 이제 박사를 제가 40이 넘어서 했으니까요. 이제 아이들이 봤어요.
아빠가 공부하는 모습, 아빠가 공부해라고 하는 게 아니라 아빠가 공부하는 모습을 보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아이들도 옆에서 그러니까. 이제 공부를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아마 이 방송을 들으시는 이제 젊은 부모님들 입장에서는 그 생각을 하실 수 있어요. 특히 농촌 지역에서 아이를 키우신 분들은 내가 좋은 학원에서 아이들을 키우지 못해서 아이들 미래를 망치지 않을까 하는 걱정을 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도 마찬가지였죠. 농촌으로 들어가서 농촌에서 살아가면서 아이들을 가르치는데 또 공부 중심이 아니잖아요. 우리 어린이 도서관 관장님이 공부 금지라고 하는 첫 번째 원칙을 세워가지고 그런데 이제 어린이 도서관을 안 보내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영어나 수학 같은 학원을 보내고 싶은데 이 어린이 도서관 보냈더니 불안한 부분이 있었겠죠. 그러면 이제 아마 제 사례가 많은 참고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왜냐하면 그 아이들이 지금 20대 중반이 이제 되었으니까. 저도 이제 불안해서 아이들 미래를 망치지 않을까, 학원을 보내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좋은 대학을 보내야 되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들을 했었는데 공부라고 하는 것은 자발적인 어떤 행위여야 가능하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부모님이 강압적으로 학원을 보내서 그 아이가 자발적으로 공부를 한 경우는 몇 프로나 될까요? 뭐 한 상위 20-30% 정도는 될 수도 있지 않을까 싶은데 결국은 나머지 아이들은 어차피 입시 중심의 교육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공부하는 소수의 아이들을 위해서 나머지 아이들이 희생하는 구조지 않습니까? 그렇죠. 아이들은 미래에 살아가는 데 필요한 양식을 그 재배하는 방법을 키우는 이런 교육이 아니라 그 중에 그걸 관리하는 관리 책임자를 양산하기 위한 그리고 또 걸러내기 위한 과정. 그래서 값싼 노동력의 학대 재생산 구조가 이 학교 교육이 돼버리는 게 이제 우리의 현실인데 그렇죠. 모든 부모가 그런 생각을 할 거예요. 이제 아마 그 말은 못하지만 내 아이가 그 15% 안에 들어가기를 원하지. 그 85%에 그래서 불안하니까 공부를 이제 공부할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이제 그 엄마 아빠는 사실 공부하는 방법을 잘 모르죠. 아까 야자 선생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한 아이가 이제 그 엄마가 30대 중반이었는데 자기 아이를 영재 스쿨에 보내서 그 의사를 만들겠다고 그렇게 이제 열심히 막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후배여서 근데 이제 저는 그때 40대였죠. 40대 제가 공부하고 있을 때였나 그랬을 텐데 그래서 그때 제가 그 후배한테 했어요. 좋아하는 의사 네가 해라. 35이면 지금 해도 늦지 않아. 근데 나는 40 넘어서도 공부하고 있잖니?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그 친구는 공부보다 더 재밌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 드라마도 봐야 되고 친구들하고 좀 또 그 사회적 활동도 해야 되고 술도 마셔야 되고. 그래서 뭐 엄마 아빠 이 공이 공부하는 것보다 또 자기들에게 중요한 것들이 있죠. 그래서 그 공부를 학교에게 맡겨놓거나 학원에 맡겨놓고 싶어 하지 내가 그 공부를 나도 공부를 하면서 아이들도 공부하는 이런 환경을 만들어주지 못했죠. 그런데 그 아이들이 일단은 저희 꿈의 국간 공동체에서 자란 아이들이 다 잘 컸어요. 다 잘 컸다고 하는 게 자기가 원하는 미래를 개척해가는 힘이 있다는 그렇죠. 거예요. 주체력이 있는 거죠. 예. 물론 이제 뭐 세상 사람들 이야기는 명문 대학에 들어간 아이들도 있어요. 근데 그 얘기는 굳이 이야기할 필요 없는 거고. 가령 이제 사례를 하나 말씀을 드리면 이제 그 꿈의 곡간에 이제 관장님의 아들인 재형이라는 아이가 있어요. 그 아빠가 이제 건축 설계를 하는 분이죠. 그런데 아빠는 본인의 뒤를 이어서 재영이가 건축 설계를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이 아이도 그렇게 꿈을 가지고 있었는데 학교를 들어가 보니까 자기는 건축 설계 쪽이 아닌 거야. 건축을 시공하는 쪽인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 벽돌 쌓는 게 맞는지 몰라요. 맞아요. 예, 건축 공학이 맞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걸 바꾸고 싶다고 했는데 아빠는 허락을 안 했죠. 보통 아이들은 그렇게 어떻게 할까요? 근데 이 아이는 그냥 자기가 바꿨어요. 근데 나중에 아빠가 알고 이제 많이 실망했다. 지금은 이제 뭐 해결되기도 했는데 그게 어떻게 가능해졌냐면 꿈의 국간 아이들한테 저는 그렇게 가르쳤어요. 우리는 영원히 내일을 살 수 없다. 과거로도 미래도 갈 수 없고 우리가 살 수 있는 것은 오늘밖에 없다. 오늘 힘들고 어려운 삶을 선택하거나 오늘
미래를 위해서 참고 인내한 삶을 살게 되면 내일도 그 삶이 반복되고 영원히 우리는 행복하지 못하게 될 거야. 그렇죠. 오늘 네가 살아가면서 가장 행복한 일을 해. 행복한 놀이를 해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늘 행복한 놀이를 하다가 그 행복한 수많은 놀이 중에서 가장 행복한 일을 직업으로 선택해라. 그리고 최고죠. 그리고 그 직업이 마음에 안 들면 다른 행복한 놀이를 또 직업으로 또 선택하면 찾아가면 돼. 되는 거고. 우리 아이들은 그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수많은 놀이를 해봤기 때문에 미술관에서도 놀고 뮤지컬을 하기도 했고 연극을 하기도 했고 다도를 하기도 하고 그 소를 키우는데 가서 걸음을 치우기도 하고 그 농사짓는 현장에 가기도 하고 또 실제 농사를 지어보기도 했기 때문에 수많은 놀이를 해봤어요. 그래서 이 놀이가 아니면 저 놀이를 했던 것처럼 그래서 스마트폰 아니어도 수많은 놀이가 있었던 것처럼 세상의 모든 아이들이 하는 스마트폰 놀이가 아니라 세상의 모든 아이들이 하지 않는 다양한 놀이를 알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은 그런 선택이 가능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저희 큰아이 같은 경우에도 만화 웹툰을 지금 전공을 하고 있는데 그 아이는 그 어려서부터 이제 아빠를 닮다보니 시를 썼어요. 그래서 곡을 쓰거나 작곡을 하거나 뭐 작시를 하거나 이것도 일상화돼 있어요. 또 이제 축구를 좋아해서 축구 선수로 활동도 했었었죠. 그리고 또 그 뭐 이제 그 게임을 또 제작한다고 한참 또 코딩을 배워서 게임 제작도 하기도 하고 학교에서 친구들하고 팀을 만들어서 프로젝트를 그 어려서 중학교 때부터 뭐 하기도 하고 그 다양한 활동들을 좀 해봤던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나 많은 놀이를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 놀이들이 직업으로 선택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더라는 거죠. 그래서 그 아이들이 잘 컸던 이유들이 바로 그런 것 같아요. 놀이를 내 삶의 방향으로 설정할 수 있는 자기 선택의 능력들이 그 노는 과정 속에서 만들어졌다. 네. 그게 이제 부모들이 결국은 그래서 부모의 역할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자유롭게 키우는 것과 방치하는 것의 차이를 알면 된다. 방치하는 것은 지켜보지 않는 것이고 자유롭게 키우는 것은 한 걸음 떨어져서 노는 모습을 지켜보는 것이라고 생각을 그렇죠. 해요. 그 에너지권에는 있는 거예요. 그렇죠. 간섭을 안 할 뿐이지. 예, 그렇죠. 그러네요. 오늘을 즐기고 오늘을 행복하게 살면 되는데 그렇게 살면서 내가 가장 좋은 걸 직업으로 선택하고 또 아니면 바로 그만두고 또 다시 오늘에 집중해서 오늘 좋은 걸 또 찾아가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20대 30대는 평생 직장이란 말을 안 하거든요. 그래서 심지어는 교대도 지금 미달이 나와요. 그 신기 이제 지금 우리 김 작가님이 강조하는 그런 것들을 이미 우리 20, 30대는 이미 이제 영향권에 들어갔다 보는 거죠. 그 짧게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그렇게 키우면 회복 탄력성이 아주 강해요. 좌절하지 않아요. 자기가 그래서, 만든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멘탈 갑이라고 보통 그러죠. 그래서 이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이 일로 실패하거나 혹은 이 관계가 끊어진다고 해서 그걸로 좌절하거나 뭔가 낙심하거나 그러지 않고 뭐 다른 직업을 선택하거나 다른 사람과 더 친하게 지내면 되는 거예요. 그렇지 타인에게 또 어떤 환경에 영향을 받지 않게 되는 그러니까 그런 지금 관계 맺는 환경이나 사람이 평생 간다고 생각 안 하니까 그렇죠. 항상 유동적인 걸 허용하는 마음으로 바뀌는 거죠. 그렇죠. 어른들은 평생 직장을 골라라. 예. 안전한 직장을 골라라. 이렇게 강요해 왔는데 거기서 멘탈이 이미 벗어나고 있다. 건강한 신호이기도 한 것 같아요. 시간이 많지 남지 않았는데 우리 또 김대호 작가께서 차문화학 박사입니다. 차에 대한 생소하시죠? 차 문화에 대해서 좀 한번 짚어주시죠. 우리가 이제 다도란 말도 있고 다래란 말도 있고요. 쭉 한번 이해하기 쉬울 정도로 좀 짚어주시면. 그러니까 이제 그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이런 표현 좀 그렇습니다만 인류가 허용한 합법적인 마약이 있죠. 알코올과 카페인이라고 하죠. 그런데 이제 알코올 뭐 제가 술을 안 마셔서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많이 마실수록 도움이 되는 게 차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차라고 하는 것 자체가 정신적인 각성 작용을 주기 때문에 우리의 그 심신의 그 상처들 또 심신을 안정시키는 역할을 할 뿐만 아니라 거기에 있는 건강 기능성들이 아주 좋아서 이 몸에 있는
다시 말해서 찌꺼기 몸에 있는 나쁜 음. 불순물들을 제거하는 역할을 해주는 게 바로 이제 차이죠. 음. 그래서 차를 많이 마실수록 사람들이 정신이 건강해지고 몸이 건강해지는 거죠. 그래서 그 차를 그리고 또 인류 역사는 그 5,000년이 넘는 그 5,000년 이상의 역사 동안 차를 즐기면서 마셔왔어요. 그래서 그 차가 인류의 문화 발전의 역사 고비고비마다 늘 함께 해왔던 뭐 지금도 함께하고 있고요. 그래서 차 문화는 이제 물론 문제는 있었죠. 차 문화가 독점되었던 시대가 있었죠. 근데 지금은 이제 누구나 차를 마실 수 있는 이런 시대가 됐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 차 마시는 사회가 건강한 사회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그 차문화가 일반화된 역사 속에 네. 5천 년의 역사, 우리 네. 역사 속에 차문화가 일반화돼 있어요. 그러면 차문화를 가지고 역사를 푸는 게 다 설명이 가능합니다. 가능한 거잖아요. 예, 그 또 대표적인 그 초이선사 이야기도 좀 해주시면 예. 어떨까요? 그러니까 이제 초이선사 이전에 우리나라 첫 번째 차는 뭐였을까라고 그 역사하고 아까 연결된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네. 우리나라 첫 번째 차는 고조선 시대 백산차라고 하는 차입니다. 백산차. 그래서 네. 백두산에 있는 네. 진달래과예요. 그 백산차를 가지고 차를 만들어서 네. 이게 먹었다 한 기록이 있는데 이제 이게 제천의식과 관련이 있어요. 그래서 하늘의 제사 지낼 때 그래서 우리 민족의 차문화를 달의 문화라고 합니다. 달에. 우리 민족이 네. 제사의 민족이 아주 제사 지내고 네. 다음에 그 제사 끝나고 운복하고 네. 공동체 속에서 이게 일성화되어 있는 건데 아마 이제 한중일의 문화가 좀 차이점이 중국의 역사는 법의 역사예요. 다법, 서법, 검법 이렇게 중국어 표현해요. 네. 근데 이제 일본은 이제 도의 역사죠. 검도, 서도, 다도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근데 우리나라는 거기에 예나 술이 붙죠. 그래서 검술, 달에, 서해 뭐 이렇게 붙죠. 그러니까 이제 쉽게 시작하면 중국에서는 이런 문화를 만들어요. 근데 즐기지를 못해요. 유지를 못해요. 그러면 그걸 가지고 제일 잘 써먹는 게 우리 한민족이에요. 그래서 이걸 예술의 경지로 숭화하기도 하고 네. 기술의 경지로 숭화하기도 해서 활용 가능성이 아주 우리 민족이 높아요. 그러니까. 근데 일본은 5,000년 동안 정권 교체가 한 번도 된 적이 없는 특이한 나라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신분사회 질서가 그러니까 아버지가 목수였으면 자식도 목수인 역사가 네. 수천 년을 진행해 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의 법 질서가 하나의 종교화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그 사회를 통치하는 어떤 지도 이념이 되는 경우가 많고 그래서 검도, 다도, 뭐 이런 서도 이런 식의 이 명칭이 붙게 되는 거죠. 그 사회가 가지고 있는 어떤 그 성격과 유사하다고 생각해요. 우리 민족은 그래서 상당히 개방적인 민족, 개방적이고 수용성이 아주 강하죠. 수용성 강하고 그래서 예. 역동적으로 변화도 예. 아주 급격하게 추진도 되기도 하고요. 예. 그런 차문화가 이제 그 조선 사회가 만들어지면서 네. 이 우리 그 선배님들이 이걸 좀 좋아하시게 됐나 봐요. 네. 그래서 이제 쇠퇴하게 되죠. 근데 이제 술로 좀 예, 대체가 되는 경향이. 술로 대체가 되는 이 문화였었는데 이제 그 당시에 이제 그 지금으로 치면 국립중앙도서관이 강진군으로 그 이전하는 사태가 벌어져요. 이제 그게 뭐냐면 다산 정약용이라고 하는 네. 천재가 이제 강진으로 하는데 다산 선생께서 이제 서울에 계실 때 그 귀하게 드셨던 구하기 힘들었던 이 차가 전라도에 가보니까 천지의 차나무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만드는 기술을 잘 몰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다산은 이제 그 학문 덕후잖아요. 네. 책에서 자료를 다 찾아가지고 차는 이렇게 만들어 하고 이제 가르쳐 또 주게 되는 집필을 거죠. 하는 거고 또. 네. 그리고 이제 다산은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뭘 하냐면 쪽집게 가해를 하죠. 요즘 말로 말하면 그 지역에서 학문적인 열망이 강한 사람들을 모아서 그들에게 인재를 발굴하고 또 한 가지는 다산이 500권의 책을 써내거든요. 근데 한 사람이 500권 쓰는 게 가능하겠어요? 그러니까 핵심 우리 제자들이 뭐 그렇죠. 많이 연구하고 예. 그걸 이제 감수를 했다고 봐야죠. 그렇죠. 책임 감수. 그렇죠. 그래서 강진의 그 에머드급 출판사가 생겼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그래서 그 제자들과 다양한
그 어떤 출판 활동들을 펼치시면서 오히려 한양에서만 있었으면 그런 그렇죠. 연구 집필 이런 것도 역사에 남는 이런 유작들이 나오지 못했을 수도 있죠. 그렇죠. 어. 그래서 하나의 그 문해의 르네상스가 강진에서 시작되는 거죠. 그때 이제 그 다산이 어울리시던 이제 해장이라고 하는 친구가 그 백년사에 계셨나 봐요. 근데 그분이 이제 천재셨는데 그분이 빨리 돌아가시게 돼요. 그러고 나서 이제 그 초이선사가 다산에게 이제 학문을 배우게 되죠. 그러면서 또 차문화를 자연스럽게 접하게 되면서 다산과 초이하고는 이제 부모 자식 정도 나이가 되죠. 그래서 다산의 그 아들들과 이제 초이가 친하게 지내고 또 초이와 그 추사 김정희 뭐 또 친구로 지내기도 하고 그러면서 그 다음 세대까지 이어지게 되면서 초이가 이제 그 뒤를 이어서 한국 차문화를 또 다시 불러 일으키고 중흥시키는 역할을 하면서 사그라들었던 차문화가 다시 활성화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국자들은 초이를 갖다가 한국 차문화의 중흥조다라고 이야기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러니까요. 현대인들이 볼 때는 예. 그게 좀 쇠퇴했다가 살아나는 계기의 그렇죠. 시발점으로 중심을 보면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초이가 또 특히 활동이 이제 그 광폭이에요. 그래서 전남 무안에서 태어나셔서 거기 하면 이제 여러분들 꼭 기회가 되시면 무안 초이선사 유적지 관광 오시면 네. 그 초이선사 유적지가 이제 복원이 되어 지금 있고요. 거기가 청계면, 삼양면 삼양면인데 그리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초이가 그다음에 출가를 나주로 해요. 나주 운흥사로 하게 되는데 그 인근에 운흥사 구례사라고 하는 큰 절이 있는데 거기서 차를 접하게 되죠. 그리고 나주를 또 나중에 해남 대흥사 일지암에 계셨죠. 네, 그래서 해남도 유명하죠. 또 강진 백년사에 계셨고 백년사도 그리고 이제 차와 관련된 집필 활동은 또 그 경남 하동이 있지 않습니까? 네. 하동의 칠부람에서 또 하시게 돼요. 예. 그리고 또 송광사하고도 또 연결이 되어 있고 그래서 이 6-7개 자치단체를 오가면서 이 광폭 행보를 하셨네요. 행보를 하셨어요. 그리고 거기서 끝이지 않고 그 당시에 이제 그 부마죠. 부마인 그 홍연주라고 하는 분이 사실은 차에 대해서 너무 사람들이 모르니까 책으로 좀 써달라고 해서 만든 책이 다신전 동다송이라는 이 책을 쓰게 되는데 이제는 그 초이의 명성이 다산에서 비롯된 초이의 명성이 이제 서울까지 알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초이의 차를 하다 얻어 마시는 거 그게 최고의 호사인 거죠. 그래서 나중에 이제 초이한테 제발 차 좀 보내주세요. 그래서 걸명시라는 시를 써서 보낸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좀 차를 그 구걸하는 시를 보내서 제발 차 좀 보내줘. 그러면서 그 당시 이제 그때는 경화사족이라고 했는데 서울에 있는 그 이런 지식인 그룹들 사이에서는 초이의 차, 전라도의 차를 마시는 것이 최고의 호사로 느껴졌던 시절이었다고들 합니다. 그러니까요. 이게 지금 차 문화에 대해서 우리가 집중을 해서 듣게 되면 사실은 차가 없어서 초이의 차를 구하는 게 아니고 초이의 또 그런 깊은 뜻 정신 문화 이런 거를 함께 음미해 보고 싶은 그런 뜻이 또 나름대로 강하게 있을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차 이렇게 한 단어가 아니라 차 문화 이렇게 가면 우리가 삶을 더 윤택하게 하고 사람 사는 관계를 형성하고 공동체의 그 문화의 기저가 되는 이런 차 문화를 달의 문화를 소중하게 생각할 수 있는 여지가 충분히 이유가 있다고 보고요. 우리가 그런 문화를 지금 현대에서도 이렇게 바쁘게 사는 것 같지만 여유 있게 사는 것 같지만 여유를 찾아야 되는 그렇죠. 찾지 않으면 결국 인간의 길을 나중에 포기할지도 모르는 이런 정말 위기의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차문화가 앞으로 어떻게 어떤 방향으로 좀 현대 가정이나 이런 지역사회 또는 단체에 좀 정착됐으면 하는 이야기를 좀 마지막 그 이야기로 좀 정리를 한번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그게 우리 사회의 문화는 이제 그동안의 역사는 밥상머리 공동체 혹은 찻상머리 공동체, 찻상머리가 아니라 밥상머리 공동체, 술상머리 공동체였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밥상머리 공동체에는 모든 가족이 모일 수가 없습니다. 엄마는 빠졌죠.
그래서 여자들은 여섯- 빠지고 예, 저 어릴 때도 남자들끼리만 상을 했어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게 그 평등하지 못한 네, 이런 맞습니다. 공동체가 네, 밥상머리 공동체예요. 그리고 밥상머리 교육을 이야기하는데 저한테 밥상머리 교육은 행복한 시간이 아니었어요. 그러면 잔소리도 아버지한테 잔소리 듣고 그 어떤 이게 혼나는 자리였었지 네. 뭔가 평등하고 행복한 시간 아니었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저는 밥상머리 공동체 별로 안 좋아합니다. 왜 밥상머리 그러니까요. 교육 안 좋아합니다. 그러니까 왜 그래- 밥상 갖다 놓고 통지표 가져오라고 그래요? 예, 밥 먹을 때는 행복하게 먹어야 돼요. 정말 짱나. 네. 맞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술상머리인데 술상머리는 성인 남성들 네. 또 그 사회를 그 지배해왔던 지배자들의 그 문화였었죠. 네. 그래서 술상머리 거기 술상머리에서는 음, 여성과 함께 또 소외되는 게 있죠. 아이들이 소외됩니다. 그렇죠. 예. 근데 한국 사회가 됐든 세계를 이끌어가는 데서 대안이 돼야 될 것들은 누구나 평등하고 함께 준비할 수 있는 이 착상머리 교육 또 네. 찻상머리 공동체가 앞으로 미래 사회 어떤 주적인 그러네요. 문화가 돼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찻상머리는 정말 누구도 차별이 없었네요. 같이 준비합니다. 아, 오늘 또 방송 끝나면 예. 제가 밤새도록 우리 차 마시러 했지 않습니까? 예. 같이 준비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찻상머리를 통해서 누구나 평등하고 행복한 이제 공동체를 만들어갈 수 있는데 또 한 가지는 이건 뭐 정부에서도 좀 이 얘기를 좀 들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게 뭐냐면 가족 다양성의 시대입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그렇잖아요. 엄마 아빠 다음에 자녀들 혹은 할머니 할아버지 이게 정상 가정 혹은 건강 가정이라고 했어요. 근데 우리 정부 기관 중에 잘못되어 있는 게 건강 가정 그 진흥원 뭐 이런 건강 가정이라는 개념을 이야기를 해요. 건강 가정이 뭡니까? 4인 가족이 건강 가족은 아니잖아요. 지금 1인 가족이 지금 대세인데. 대세이기도 하고 예. 또 그 모자 가정, 뭐 부자 가정, 저손 가정, 그러면 많죠. 예. 뭐 이런 다양한 형태, 심지어는 뭐 동성 가족까지도 생겨나고 예, 있고, 예, 그렇습니다. 혹은 또 그 애완동물과 함께 사는 이런 가정도 생겨나고 있는데, 과연 과거의 어떤 그 정상 가정 혹은 건강 가정이라고 하는 이런 개념들이 가족 다양성을 품을 수 있겠느냐라는 그러니까요. 생각을 지금 하죠. 예, 좀 안타까운 얘기지만 현 대통령께서도 네, 장애인과 정상인 이렇게 얘기하다가 예. 사회복지사께서 그거를 비장애인이라고 아. 고쳐주는 게 TV에 나오기도 했어요. 예, 그렇습니다. 예. 예, 예. 그래서 바로 이제 저는 그 이런 가족 다양성의 시대를 품을 수 있는 그러니까 저는 그래서 그걸 이웃 가족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멀리 떨어지는 친척이 1년에 한 번 만날까 말까 하잖아요. 그렇죠. 부모님도 명절 때 주로 만나잖아요. 네. 근데 이웃은 이제는- 매일 보잖아. 그렇죠. 이웃과 아파트가 됐든 도시가 됐든 농촌이 됐든 음. 이제는 이웃과 찻자리를 통해서 만날 수 있는 음. 치유의 시간과 그다음에 공유의 시간, 공동체를 만들어주는 그런데 동네 한번 가보십시오. 카페에 가보세요. 공동체는 카페에 있어요. 그러니까. 그다음에 브런치 타임을 하는 분들도 많고 그러더라고요. 예, 요즘에는. 예, 그러니까 회사의 공동체는 어디 있습니까? 회사에서 점심시간에 막간을 이용해서도 카페에 가서 커피나 차를 마시면서 거기에서 공동체가 형성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네. 앞으로 이 가족 다양성을 품을 수 있는 이웃 가족의 시대가 돼야 되고 그것은 찻상머리 공동체를 통해서 이룰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게 제 이제 생각입니다. 예, 밥상이 아니고 찻상. 예. 그리고 건강 가정이란 말보다는 이웃 가정. 이웃 가정 이런 표현이 아우 좀 예. 의미 있는 예. 시간입니다. 자 이렇게 또 1시간이 지났습니다. 우리 다음 기회에 우리 김대호 박사님은 또 한 번 더 모시고 이야기를 나누기로 하고요. 예. 오늘 시간이 이렇게 마무리해야 되겠습니다. 그 아재쌤과 놀다 보면 김대호 작가와 함께했습니다. 우리 PD께서 신청하신 뉴진스 노래를 마지막으로 들으면서 저도 좋아하는 노래. 예, 예. 다음 네. 시간에 또 다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네. 고맙습니다. 네, 요즘 정말 핫한 노래죠, 사실. 지금 이제 뉴진스라는 그룹이 너무 인기가 많아가지고 예.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이제 지상파 방송들 보면은 그 가요 프로그램 있잖아요, 또. 예. 네, 그러면 막 순위를 이제 매기기도 하고 또 각자의 무대를 또 펼치기도 하는데 예. 지금 어떤 방송에서는 후보가 이 뉴진스 노래가
동시에 공동 후보가 오를 정도로 그래서 지금 뉴진스의 어떤 노래와 뉴진스의 또 다른 노래 예, 이 예. 둘 이 둘 사이로 예, 예. 둘 사이에서 경쟁이 이루어지는 예. 순간일 만큼 지금 인기를 구가하고 있는데요. 네, 또 지금 마침 차트 1위를 달리고 있는 아, 네, 뉴진스의 디토를 듣고 네, 오늘 방송 마무리하겠습니다. 예, 건강하십시오. 네, 고맙습니다. 행복하십시오. 예, 예. Stay in the middle, like you're a little. Don't want no riddle. 말해줘, say it back, oh, say it out. 아침이 너무 멀어서 say it out. 훌쩍 커버렸어, 함께한 기억처럼. 널 보는 내 마음은 어느새 여름 지나갈 기다렸지. All this time. Do you want somebody like I want somebody? 날 보고 웃었지만 do you think about me now? Yeah, all the time, yeah, all the time. I got no time to lose. 내 길었던 하루 난 보고 싶어. 라따따따 울린 심장. I got nothing to lose. 널 좋아한다고. 라따따따 울린 심장. But I don't want to stay in the middle, like you a little. Don't want no riddle. 말해줘, say it back, oh, say it out. 아침은 너무 멀어서 say it out. I don't want to walk in this middle. 다 아는 건 아니어도 바라던 대로. 말해줘, say it back, oh, say it out. I want you, so say it out. Not just anybody. 너를 상상했지. 항상 다 있던 처음 느낌 그대로 난 기다렸지. All this time I got nothing to